보시면 이제 2차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약 한 60에서 한 7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에 대한 의의 및 기능부터 해서 1번 손해평가에 대한 의의 및 기능,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 대한 주체, 그 다음에 조사자의 유형,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또 참고 문헌도 있어요. 또 이것도 1차 이 과목 관련된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손해평가에 대한 체제,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구분까지가 한 5단계로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 안에서 용어까지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들은 앞쪽에,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가축 부분이 되고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가축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더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용어 정의 부분이랑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때 페이지는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보상한 손해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보상한 손해 파트가 들어갔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가 보상하는 손해는 이미 다 한번 1과목에서 했어요. 앞쪽에서 했잖아요. 어제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1과목에 나오든지 2과목에 나오든지 할 것 같아요. 보상하는 손해 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쪽 파트들도 다 원래는 이게 1과목에 있었던 게 2과목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가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전 했던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들이 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쭉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거, 본문에 있었던 거, 원래 작물에 대한 조사 방법들, 그것도 이제 또 쭉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이 정도 부분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이제 가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글자를 좀 작게 하면 페이지가 또 넘어가거나 옆으로 좀 끌고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손해평가에 대한 의의. 이제 손해평가에 대한 의의는 또 지겹게 많이 보셨어요. 보험 대상 목적물이 있어야 되고,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는 게 그 피해에 대해서 통지가, 계약자가 통지를 하면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한 재해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떠한 분이 이 손해평가가 또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5가지를 또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보험 가입자 또한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손해평가 가치가 이런 조사 방법들이. 셋째, 보험료율은 적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넷째,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이 된다라고 해서 좀 차등 적용이 된다. 그다음 네 번째, 손해평가에 관련돼서는 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5번째, 이러한 손해평가 결과가 계속 축적이 되면 과거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손해평가사 제도는 2015년도에 됐잖아요. 이제 매년 그런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값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료율도 적용이 될 거고요. 보험료율도 벌써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그다음에 보험료율도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 자료가 활용되고, 이 손해평가가 농업재해에 대한 통계나 재해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평가에 대한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을 해요. 누구를 하냐면 손해평가인을 위촉합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손해평가인을 위촉해요. 위촉을 하고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는 건, 재해보험사업자는 NH손해보험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재해보험사업자는 NH손해보험이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를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한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한테 이런 보험 모집이나 손해평가 등에 대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뭐 전부라고 써있는 건 있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또 1과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농업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품목별, 업종별에 대한 협동조합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산림조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 그다음에 산림협동조합은 세 가지가 공통사항이에요. 공통된 사항이고, 근데 수산업협동조합은 좀 독특하게 지역별이 아니라 지구별로 한다. 지구별.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이건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지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쓰고 품목별은 없어요. 저희가 품목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과, 그러니까 뭐 능금조합이라고 하죠. 대구 능금조합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하는 게 있었는데 따로 수산업에는 없어요. 대신 업종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하는 또 수산물 가공 수산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까지 있다. 그 다음에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온 게 이거예요.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회장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어차피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의 유형도 나와 있네요. 조사자의 유형을 봤더니 손해평가인이 있고, 손해평가사가 있고,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까 위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위촉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손해평가사는 저희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합격한 사람. 손해사정사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수습을 마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따로 이렇게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았어요. 그래서 위탁받은 자가 어디였죠? 이렇게 위에서 나왔던 어떤 조합들, 그 다음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어떤 양협회가 되겠죠. 이 협회에서는 따로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았고, 그런 데는 손해평가 보조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관련된 역시나 또 법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벌써 기출문제 1차에서 나오는 2차에서도 벌써 중요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제8조, 9조, 10조, 제12조 많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응용해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한 5점이나 15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손해평가반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손해평가반을. 저희 손해평가반은 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벌써 이 손해평가반의 구성의 부분이 기출문제가 벌써 두 번 나왔어요. 이때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때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었죠. 보험을 가입자가 있고, 보험 계약자가 있죠. 계약자. 보험을 모집을 한 사람, 모집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가입자라고 표현할게요. 가입자라고. 가입자라고 표현했었을 때 내가 여기서 손해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가입자인데 이거를 A인데 A가 이걸 평가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가입자예요. 내 거를 내가 평가를 A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를 A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를 B가 모집을 했어요. 손해평가를 B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집한 거를 B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집한 걸 내가 평가한다. 그래서 자기 또는 이해 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공정한 손해평가, 객관적인 손해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게 C 손해평가를 했네요. 손해평가 B가 손해평가를 했어요. 한번. 근데 다시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이 B가 손해평가를 한 거를 다시 또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한대요. 내가 평가했던 걸 다시 또 평가를 내가 또 한대요. 보면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검증조사나 재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에서 보면 이게 또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A 계약자가 있고 B 계약자가 있어요. 근데 A는 손해사정사고 B는 손해평가사였어요. 그래서 A도 평가할 수 있고 B도 평가할 수 있는데 서로 상호간에 30일 이내에 서로 상호간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에 서로 손해평가가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손해평가인분들이 많아요. 손해평가인들은 지역에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서로 교차로 평가를 하게 되면 서로 잘 봐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총 4가지. 벌써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이 좀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가 있네요. 저희가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지체 없이 손해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를 하였으면 역시나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바로 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손해평가에 대한 준비 및 이게 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잠시만요. 너무 작죠. 그러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에 대한 준비 및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랑 손해평가반이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좀 구분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저희가 아까 오전에 보였던 뭐 원장 그런 것들은 다 재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 농협에 가서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그 현지조사를 받아와요. 받아서 거기다가 조사값을 입력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사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농협에 가서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되고 그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되면 손해평가반이 해당 농협에 가면 현지조사서를 줍니다. 주면 거기에서 받아서 계약자한테 가서 계약자한테 조사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고 그 사인을 받은 걸 다시 현지조사서를 제출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받은 거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사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못 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 재보험 사업자는 현지조사를 마련해야 되고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시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뭐 숙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작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해달라. 이번에 지침은 어떻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3%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을 변경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번 피해는 이런 피해가 무슨 뭐 벌마늘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피해를 좀 인정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줄 거예요. 그 지침을 또 안내 받아서 한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이 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손해평가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서 보험 가입자한테 설명한 후에 서명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다만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했어요. 근데 뭐 서명해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서명을 거부하면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한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에 안내해 드려야 돼요. 결과값이 이렇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계약자분이 사인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역시나 받아왔으니까 재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두 번째,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했어요. 아예 조사 자체를 못한 거예요. 위에는 조사를 한 거고 이번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위에는 저희가 돈을 받아요. 근데 조사를 했으니까. 근데 밑에는 조사 안 했으니까 돈 못 받겠죠.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그 안에서 저희가 어차피 계약자분이 손해평가를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나 못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들을 계약자한테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통지한 후에 역시나 현지조사서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못하겠죠.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저희는 항상 이걸 원장이라고 표현해요. 현지조사서를 받았으면 다 갖다 줘야 돼요. 무조건. 이게 밖으로 유출되거나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또는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사인을 해줬는데 서명을 해줬는데 그 7일 이내에 어떤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 저희가 착과수 조사를 갔는데 리본이 달려있어요. 리본이 달려있으니까 잘 쓰셔야 돼요. 계약자분은 매일 거기 가서 과수원에 있으시니까 그때그때 마음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다 이렇게 작성해드리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인지하시고 아시고 계셨는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또 안 좋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저희가 과수원에 그 분홍색 리본이 계속 살랑살랑 거리고 있으니까 가서 봤더니 이제 분명히 여기에 달려있는 게 계약자 눈에는 100개가 달려있는 걸 보이는데 어떤 손해평가사분이 200개라고 작성을 해놓은 거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 계약자분은 이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들을 사진이나 어떤 서류 같은 걸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재보험사업자는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손해평가에 대한 단위가 있네요. 그래서 농작물은 농지별, 이것도 1차에서 매년 출제되죠. 매년 한 문제씩. 농작물은 농지별, 그 다음에 가축은 개별, 가축별, 벌은 벌통 단위로 평가를 한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염병 같은 거 있었잖아요. 낭충봉화 부패병, 부조병 그 관련해서는 가축 전염병이 있고 이 벌통에 대한 것들로 해서 손해를 인정해준다.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그래서 이게 구조체인지 피복제인지 부대시설인지 그런 것들 구분해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제1항의 농지라 하면 쭉 저희가 과거 좀 전에 봤던 어떤 한 덩어리의 토지로서 이런 필지나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한다. 대신 다만 보니까 중요한 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극히 작은 것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걸 암기하거나 쓰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사례형으로 극히 작은 것이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 대한 체제를 보니까 손해평가는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 이거 무조건 사고 발생 통지를 하면 제가 통지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손해평가반이 구성돼서 현지조사 및 이 검증조사가 된다. 이때 저희가 암기할 거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손해평가를 하는 절차, 이때는 사전반 실력조사란다. 사전반 실력조사를 합니다. 사전반 실력조사. 그래서 처음에 사고 발생 통지가 되면 순서예요. 사고 발생 통지가 되면 당연히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겠죠. 계약자가 사고 발생에 대한 것들을 전산에 입력을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전산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관련돼서 손해평가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작물에 대한 생육 시기,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충분히 감안해서 냉해 피해라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수확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또 품목, 이게 적과전 종합위험이야. 그럼 적과와 착과수를 했는지 아니 적과 종류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재해가 어떤 재해인지, 우박이나 가을 동상액처럼 나중에 착과 피해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바로 뭐 태풍이 불어서 지금 떨어지는 낙과를 조사해야 되는 건지, 재해 종류에 따라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자 1인,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등을 포함한 5인 이내를 구성하되,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똑같은 내용이 반대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력은 현지조사를 이제 실시합니다. 구성했으면 실시하겠죠. 이때는 손해평가 단위별로 한다. 단위별. 아까 전에 목적물별, 아까 뭐였죠? 이 단위별 위쪽에 나왔던 거 단위별로 한다. 농지별, 가축별.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게, 분명히 저희가 과수는 과수원이라고 했는데 과수원도 다 농지별이에요. 사과 과수원이다. 농지별. 이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전산에 입력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와 검증조사, 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조사는 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재해보험 사업자나
아니면 다른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조사나 검증조사, 어차피 저희는 결과의 전산을 입력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입력을 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검증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검증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손해평가에 대한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 등은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어요. 제가 예찰조사라고 해서 NH손해보험에서 아예 그냥 어떤 큰 재해가 있기 전에 예찰, 앞으로 올해 작황이 어떨지 그런 것들은 일부러 나가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 손해평가반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재보험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검증조사도 할 수 있다. 이때의 조사 주체는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즉 NH농협손해보험과 그다음에 재보험사가 어디였죠?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구원이 되겠죠. 농구원 및 정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은 저희가 이미 추출을 해요. 저희가 근데 이게 이미 실시한 농지에 대해요. 아직 실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가 검증을 하는 거니까 이미 실시한 거에서 현지 농지를 검증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신 또 이게 결과값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한 조사 결과값을 정정한다. 뭐 어떤 미보상 비율이나 착과수나 다 모든 값들은 이런 검증조사 때 나왔던 값으로 한다. 봐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평가하는 것들은 하루에도 뭐 다양하게 여러 군데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 검증조사는 말 그대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해당되는 검증란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했는지 하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더 객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조사의 구분을 보면 저희가 이 본조사가 있고 재조사가 있고 검증조사가 있습니다. 본조사는 원래는 저희가 이 본조사라고 하기에 앞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요. 이것도 본조사의 일종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냥 이게 피해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인만 하는 거고 본조사는 이제 실제로 수확량 조사라는 게 본조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본조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했다. 곧바로 가서 실시하는 조사가 그냥 본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다음에 재조사는 이미 실시된 조사, 기존에 이미 실시된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즉 어떤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서 이게 만족을 하지 못해서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증빙되는 서류나 어떤 사진 등을 제출하면 이 재보험 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시 손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검증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는 저희가 NH손해보험이고 재보험 사업자는 이제 농구본이 되겠죠. 농구본에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이 검증조사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증조사에 대한 것들은 기출문제가 나왔고 이걸 통으로 서술하라고 할 정도까지는 재조사나 검증조사에 대해서는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조사 범위라고 하는 거는 전체 또는 일부를 하느냐, 전체를 하느냐, 일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들. 이 조사에 대한 구분들도 지금 다 원래 이게 용어의 정의 파트에 있었던 게 이쪽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보상한 손해는 저희가 어제 봤어요. 어제 봤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통된 게 자조화, 종합위험에 대한 것들은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이게 화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때 저희가 해당되는 게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먹고 호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강했다 이렇게 조기를 먹고 호강했다 해서 총 11가지 단계로 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만 좀 이렇게 주의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특별한 거고 태풍은 바람과 비고, 강풍은 센 바람, 강한 바람, 호우는 많은 양의 비, 한해는 이 토양 수분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강우 부족으로 부족이 있어요. 수분이 부족했다. 강우 부족으로. 그다음에 설에는 눈 피해, 우박은 얼음 알갱이, 얼음 덩이 피해, 동상에는 농작물이 얼어서 하는 거, 냉해는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 조해는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한 피해,
조수에는 새나 짐승, 화재는 화재 되어 있네요. 이때 적과전 종합위험이랑 뒤쪽에서 보신 인삼이랑 비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면 적과전에는 저희가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적과전은 종합위험인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내용이 똑같고요. 대신 이제 적과 종료 이전에 5종 한정을 가입하면 태우 집지와 5가지 대상재해만 받을 수 있다. 적과 종료 이후에는 총 7대, 총 7개에 대한 대상재해로 태우 집지화 5가지에다가 그러니까 가을 동상해와 일소피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것들, 태풍 강풍은 이 바람과 비와 강풍이 같이 합산이 되어 있어요. 강풍에 대한 조건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 근데 이 태풍 강풍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이라는 거, 가장 가까운. 이게 인접한, 가장 가까운, 뭐 그런 것들은 유사한 의미고, 그 해당 지역은 같은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박이나 집중호우, 이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면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 지진은 자연 지진이었고 규모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위치한 시군 또는 시군과 인접한 시군이까지 다 됐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저희가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인데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해야 되고, 잎에 대한 피해는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가을 동상해로 원래는 과실에 대한 착과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만 인정하지만 이 피해가 너무 심하면 그 이 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과실에 일정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기간은 10월 31일까지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나무에 잎이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그 정상 과실에도 일정하게 피해로서 인정을 해준다.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일소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 폭염으로 발생을 해서 이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검게 괴사되거나 아니면 검게 그을리면서 이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염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를 봤더니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관측소에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과수원이 유치한 지역에 돼요. 유치한 지역. 따로 만약에 대구면 대구라고 해야지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이나 구미나 이런 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폭염은 해당되는 유치한 과수원이어야 된다는 거. 이제 여기서 보실 거 우선은 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 태풍은 바람과 비와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폭설은 이제 여기서 처음 나왔죠. 24시간 기준으로 5cm 이상.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적과전 종합위험은 12시간 기준으로 80mm였는데 인삼은 24시간으로 80mm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1과목에 보셨다시피 1과목에 대한 인수 제한은 인삼에 대해서 두둑 높이가 14cm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에요. 인수 제한에는 두둑 높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침수 높이. 침수니까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 되어야 된다. 물 피해로 15cm 이상 물이 쌓이면 피해로서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박은 똑같고, 냉해, 어떠한 이제 그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꽃눈이 나오거나 잎이 나왔을 때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인 찬 기온으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폭염은 여기서는 보시면 최고 기온이 30도예요. 여기 일소피에 나와있던 폭염은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인데 여기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예요. 33도와 30도의 차이. 그 다음에 7일 이상인데 여기는 연속 2일이에요. 이 차이. 아무래도 이 일소피에는 과실은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게 뜨거운 날씨로 짧은 게 이틀만 해도 그 괴사가 되는데, 밭작물은 해가림설도 있고 인삼은 해가림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속에 있으니까 더 긴 시간, 그러니까 더 긴 시간 뜨거우면 이제 익겠죠. 땅이 익으니까 그게 점점 더 밑으로 퍼져서 피해가 된다. 그래서 그때 잎에 대한 것들은 다 땅에 심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 인삼 자체가 아니라 인삼을 연결시키는 잎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 입이 쪼그라들었겠죠. 타 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 인정한다.
그다음에 복분자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학 전 종합과수에서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인데 수학 개시 이후에는 특정위험 학교잖아요. 수학 개시 이후에 이렇게 태풍, 강풍, 우박, 태우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부분은 저희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가격 하락을 하는 이제 7가지 품목이 팥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팥을 빼놨습니다. 나머지 분 없고. 그 다음에 병충해 보장을 하는 거, 병충해 보장을 하는 게 지금 복숭아의 세균구멍병, 벼에 흰 줄무늬 입은 도깨벼, 잡아먹새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병충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자에 대해서 기역, 미음, 역, 그 다음에 둘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루 더덩이병, 감자 뿔나방, 갸일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그 다음에 역병, 둘레 썩은병, 인말리병 이렇게 총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진화방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진화방이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이게 병자로 들어간 거는 병해요. 저희가 병해충이잖아요. 병해충. 병자로 안 끝나는 건 해충입니다.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진화방은 진딧물류, 굴파리, 벌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진화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태진화방에는 2개의 줄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홍시, 풋, 마른 줄기, 더균, 검은 줄기 2가지 줄기가 있다. 진화방에는. 그 다음에 그때 좀 그랬던 거 있죠. 탄 얼굴을 반쪽 가리고 겹둥게 큰 오빠 뿌 하면 흰 얼굴이 잿빛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잿빛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오빠 뿌가 다 충이에요. 나머지는 다 병입니다. 큰 오빠 뿌 해보세요. 네, 아무튼 그렇다. 근데 아무튼 90, 70, 50%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화방이 그게 또 해충이어서 해충. 여기는 감자 뿔나방 중간에 있는 기억만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진화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오빠 뿌가 해충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고추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역풋, 바세탄 다 병이에요. 역풋, 바세탄 전염성이 강한 게 1등급으로 70% 인정을 해줄 거고, 제시 담당 담배에 관련된 부분이 50%로 역시나 이게 해충. 그 다음에 흰균, 무진 마지막에 진이 진딧물 이게 해충이에요. 그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진딧물까지 이 부분이 해충이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원해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어제 봤던 게 보통약관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 기본적으로 주계약이 자연재해 조수예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서 화재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어떤 거냐면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주가 되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버섯이나 시설 작물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건 직접적인 피해가 시설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이 작물 폐율이 70% 이상 발생을 해서 전체 작물에 대한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여기 써있네요. 시설 작물만 해당한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역시나 시설 작물에만 해당한다 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해결해준다. 그 다음에 이 2가지에 대해서 표고버섯에 대한 확장위험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이 2가지도 표고버섯의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표고버섯에 대한 확장위험보장 특약 뒤에 나와 있겠네요. 표고버섯에 대한 확장위험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이 2번, 3번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버섯에 대해서. 표고버섯만.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달가액 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농업용 시설물과 어떤 시설에 대한 제주달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에 대한 그걸 만들었을 때 같이 그 가액이 신품가액이니까 시설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 화재 대응배상 책임 특약,
또 수재위험 부부정 특약 이런 부분들 있다. 그러면 이런 시설 작물에만 있는 거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 이런 정도는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총 저희가 9가지 암기할 때 이게 9가지라고 써야겠네요. 9가지 개수, 재병, 댐하, 기, 보, 전 이렇게 해서 총 9가지가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에 더 변경되거나 또 추가로 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하면 안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수학기, 수는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안 하고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까지 보상해주면 안 되죠.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제초 작업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다라는 생각에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 제초 작업하고 비료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다 보장해 준다. 병해충인데 이게 중요한 게 원인에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그런데 냉해 피해가 왔어요. 근데 이게 수세가 약해지니까 병균이 침입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감기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떤 병에다 걸릴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원인이 냉해 피해였어요. 그렇지만 병해충으로 만약에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댐 등이 붕괴됐어요. 근데 보상한 손해로 댐이 붕괴됐다. 그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댐이 붕괴됐다.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 단순한 시설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안 된다. 보상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안 해줄 거고, 이번에 전쟁, 혁명 이런 등에 대한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어떤 위험한 상태로 이렇게 발생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나무 손해보장이 다 똑같이 통일됐어요. 저희 나무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암기할 때 수는 없죠. 제가 원래는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인데 수학기에 수학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이건 당연히 나무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없고, 개자 있었고 재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병자가 있네요. 병자 있고, 개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두 개. 피를 토한다 해서 피를 토한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나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이제 4분의 3이 아니구나. 3분의 1 정도 잘렸어요. 그래서 살라는 있어요. 뿌리랑 있고 좀 주간부가 3분의 2는 남아 있으니까 회생 가능한 나무는 보장하지 않는다.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영농 활동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된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투랑,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위쪽이 적과전이고 밑에가 복분자 무화과입니다. 복분자 무화과는 수학 개시 전에는 이게 종합위험. 여기도 종합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종합위험이니까 그냥 개수, 재병, 대마, 기, 보, 전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거고, 여기도 개수, 재병, 대마, 기, 보, 전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소피해하고 그 다음에 화상병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동록 등 간접손해, 이 동록은 검은 반전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보장해주지 않는 거죠. 동록 등 간접손해로 발생한 보장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 앞쪽에 있는 것들 다 쓰시고 거기에 추가적인 거. 그 다음에 식물방역병에 의한 화상병, 똑같이 반전병이나 화상병 이런 병으로 한 것들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화상병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예 폐원을 시키고 아예 전부 다 매립을 시키면 따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금이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저희가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 할 때 여기서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저희가 종합염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쪽에서는 뭐냐면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 태우, 집, 지, 화, 그 다음에 일소, 가을 동상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보면 이 태풍,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는 모든 바람에 대한 거 다 보장해줬는데 지금 태풍, 강풍에 대한 것들만 보장해주다 보니까 최대 순간풍속이 14m/s 미만, 이거는 보장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동록등 간접손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상병에 대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분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존에는 종합위험이 있으니까 모든 바람이었지만 여기는 태풍, 강풍만 인정해주니까 강풍이 14m/s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록등 간접손해는 왼쪽에 있는 건 똑같고 화상병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일소 피해와 관련된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 일소 피해 관련된 것들 봤더니 농업인이 부적절한 입소지, 잎을 제거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그 잎이 일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잎을 농업인이 다 땄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러면 과실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발생했다. 그런 부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잎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병으로 잎이 떨어졌다. 그래서 태양광에 과실 노출되었다.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잎이 병으로 떨어졌다. 아니면 잎이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소질했다. 그럼 그런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이제 공통되게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계에 돌아했잖아요. 그럼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저희가 기수학한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는 안 될 거고요. 저장성이 약화되고 과실경도 약화, 뭐가 약화됐다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아요. 육안으로 판별돼서 이게 50% 피해다, 80% 피해다 라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만 보장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장받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1번과 6번, 7번에 대해서는 지금 무화과나 복분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 복분자도 이 적과전 종합위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태풍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저장성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밭작물에 대한 수확 감소 보장에서 보면 이 밭작물에 대한 수확 감소 보장에 공통되게 들어간 게 제가 개수, 재병, 대마, 기포, 전 여기에다가 이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고 확인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수확을 한 다음에 발생한 거잖아요. 수확을 한 다음에 발생한 게 공통된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보면 과수에 대한 복숭아, 논작물의 변은 근데 감자나 그 다음에 고추는 모든 병충해니까 따로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건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감자나 또 어디죠? 고추는 이 문구가 없거나 아니면 예외적이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건 모든 병해충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복숭아나 벼는 해당되는 이 병해충을 보장하지 않지만 다만 세균 구멍병은 인정해주겠다. 이 병해충은 다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 7종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겠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는 이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전에다가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가격 하락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하락이 돼서 수확기 가격 하락이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 계약자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뭐 담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보장해주지 않겠다. 또 역시나 저장성, 이건 일반적인 밭작물에 있었던 저장성 약화, 저장, 건조,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밭작물에 있었던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작물에 있었던 내용들의 플러스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까지 플러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인삼도 한 가지만 있어, 한 가지. 원래는 저희가 일반적인 하우스나 이런 일반적인 부대시설에 대해서 노후 및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인삼은 해가림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해가림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삼은 이게 염류 직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농약도 너무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인삼 같은 경우는 연작장애, 연거포 지으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염류장애 같은 게 발생을 인해서
생육장애가 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것만 따로 별도로 암기하시면 되세요. 이거 하나만. 과거에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이걸 다 쓰라고 해서 다 쓰라고 해. 그 다음에 각 시설 및 농작물, 각 시설 및 농작물에 대해서 봤을 때 비가림 시설이 안 나와있더라고 이번엔요. 근데 대신 비가림 과수 부분이 나와서 비가림 과수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 비가림 과수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뭐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 비가림 시설에 해당됐던 게 자연재해 조수해가 주계약이잖아요. 화재는 특약이니까 빠져 있어요. 주계약 안에서 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주계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가 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이 관계 법령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관계 법령에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손된 보험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을 했어요. 어디가 찢어졌고 어디가 유리가 깨졌어요. 근데 그걸 방치하면 그게 뭐 그 방치한 대로 열이든 냉기도 다 들어오고 물도 다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중됐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보장해주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해 작물 및 버섯, 이쪽 파트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4가지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그 4가지 나와 있던 것 중에서 보면 이 침식활동,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도난,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의한, 그 다음에 수리 또는 복구를 하는 게 4가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원해 작물과 버섯에서는 이 2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림 과수,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원해 시설에서는 원해 시설에 2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다. 봤더니 내용이 이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수리 및 보수하는 중에 발생했다. 이걸 방치해도 그렇고 수리 또는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출입물을 제거하거나, 지금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출입물을 제거하거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출입물을 제거하거나 농업용 시설물의 피복제가 피복되어 있지 않아요. 피복되어 있지 않으면 노지라고 했잖아요. 피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 그러나 통상적인 영농활동 외에 피복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 뒤에 있던 뭐 또 인수 제한이랑도 연결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토양을 갈아엎거나 토양을 이게 따로 그냥 일반적인 원해 시설이다 보니까 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사실 비가 오고 하면 그런 물들이 오염된 것들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하고, 비료도 농약도 다 씻겨 내려가게 해서 다시 그쪽 정화 작업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그냥 보호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이게 토양 자체가 정말 안 좋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양 관리나 그런 것들 많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11페이지 정도까지 봤고요. 아마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조사 방법이랑 보험을 산정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쭉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